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이제 밤사이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사중 전회, 중국의 향후 5개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제 폐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선은 시주석에 대한 후계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죠. 이대로 그냥 시진핑 주석 사회 연임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실상 이번 사중전에서 다음 계승자가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실각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5년도 아마도 시진핑 주석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정말 장기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다시 한번 또 연임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시장의 뚜렷한 관측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내놓은 이 생존 전략, 저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어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힘을 실고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다음 15차, 15차의 5년 동안에는 과학기술 자립이요. 예, 여기에 아마 온 국가의 역량을 쏟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과학기술 자립의 가장 큰 대상이 말씀하신 AI. 그리고 거기에 결부돼서 이제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계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투자되고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별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우주항공이요. 그리고 바이오 예,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AI 중심으로 좀 기술 자립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사이에 또 알리바바랑 바이두 주가도 상당히 뉴욕 증시에서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말씀 주신 이 바이오라고 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뇌 인터페이스, 약간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보는 분야인데요.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소위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요. 예, 그 중에서도 뇌에서 직접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이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거니와 향후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중점 투자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침습식, 비침습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칩을 머리 위에 붙이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심든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군사적 용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뇌를 해킹한다 이런 식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이런 프로젝트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이어서 이제 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엔진이 있다면은 로봇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질까요? 실제로 로봇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게 AI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발표를 했지만 중국 산업의 모든 분야에 AI를 확산시키고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AI 기술 자체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망, 산업 체계가 일종의 이제 지나가는 과거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혁신적으로 새로운 스마트 생산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산업, 전통 산업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공장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미국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기술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중국입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양국이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마주 앉는 그런 계기가 확정이 됐었죠. 이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부터가 뭔가 양국이 좀 합의할 게 있다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충분히 양국이 협상을 하는 모습이 나와줄까요? 일단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네. 과연 실속 있는 회담이 될 것인가는 저희 그야말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지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에이펙 주재국이기도 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안 오려면 오히려 명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한국을 그것 때문만으로 그렇죠. 오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은 양국 모두 미중 협상이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합의선. 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결과를 또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일주일이 아직 채 남지 않은 만큼 그 사이에 또다시 뭔가 이게 번복이 된다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중국이 지난번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에서도 네. 시진핑 주석 참석 여부의 공식적 확인은 일주일 전에 했어요. 비슷한 패턴이었네요. 네네. 이번에도 사실 비슷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뭐 우선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 자체에는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시나리오가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미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무역 및 관세 긴장은 네. 전 세계가 다 관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의 격차가 커서 쉽게 큰 타결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만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그렇죠. 이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또 한 번의 타협? 그러니까 완전 타결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버는 타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약간 재료를 던져줄 수도 있다라고 좀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네. 따라서 대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큰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소위 대안이라고 할까요? 플랜 B죠. 예, 네. 플랜 B에 해당이 되는 큰 주제가 큰 합의를 못 이루었더라도 네. 요 정도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 대상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대두 구매를 해준다 이 정도가 아닐까 봅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대두다 정도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뭐 한중 정상회담도 릴레이로 이어질 그런 계획인데 뭐 요새 보니까 2단계 한중 FTA가 논의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지난 2015년이었죠. 이때 당시에 네. 좀 타결이 됐었던 한국 FTA, 한중 FTA 이거를 좀 비관세 장벽까지 범위를 넓혀간다는 건데 충분히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2단계 한중 FTA는 네. 한국 쪽이 희망해 왔던 사안입니다. 한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요. FTA를 좀 개정을 해서 네. 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네. 중국 쪽이 사실 좀 소극적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들 아시고 계시는 그 사드 사태로 연결되는 그런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네. 정책 흐름과 같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죠. 네. 게다가 일본의 새로운 다카이치 정권이 들었으면 미일들이 보다 우측으로 갈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한국을 좀 더 가까이 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중일 3국 FTA를 또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FTA.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중국이
이번 2단계 한중 FTA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싸움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번 새롭게 개최가 된 또 한중 정상회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상회담 기간 전후로 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도 좀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성격상 뭐 충분히 뭐 번개 회동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 또는 미국 시민들에게 내가 이만한 결과를 냈어라고 얘기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아마 좀 절실할 수 있죠. 플랜 B의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짜로는 안 되니 떡을 주세요라는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 물밑 접촉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양국에서 에이펙 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양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이런 반응들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이제 이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투심이 크게 좀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흘러갔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랑 좀 파국을 맞았을 때 워스트 시나리오 각각에서의 좀 민감하게 반응할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성공 실패 여부에 따른 그 파급 효과는 사실 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서 특정 산업에 어떤 영향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느 쪽을 따지더라도 이 공급망이 갈등이 상당히 해소되는 쪽으로 낙관적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지금까지 막혀있던 공급망에서 막혀있던 전략 물자 부분 소위 하이텍 반도체를 비롯한 AI와 하이텍 그리고 식량, 대두 같은 식량 그리고 특히 에너지요. 관계된 산업에서 큰 여파를 줄 겁니다. 그것이 워스트 케이스건 베스트 케이스건 양극단적인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만일에 워스트 케이스 쪽으로 간다면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워스트 케이스로 갈수록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수출을 하기 어려워지는 나라보다 더 힘들다. 그 점을 감안해 보시면 본인께서 스터디 해오던 분야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우리도 중국 관련 공급망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미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상이 뭐 잘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뭐 플랜 B가 나온다든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큰 변화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되고 있거니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명확한 시그널로 내놓는 거는 중국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국 것을 쓰겠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도 무시를 하지 못할 만큼의 실제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중국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히토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으로 크게 뭐 진척을 보이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어떤 협상을 이뤘다 하더라도 언제든 난 이 상황에서는 히토류 제공 못하겠어 하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히토류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서방이나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히토류 대책이라는 거는 수년 이상의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죠. 아무리 빨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한 기본적으로 방어책은 없는 겁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으려면 중국과의 딜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립을 하는 5년에서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은 최대한 희토류 관련 부문에서 우위 카드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협상 마지노선이겠죠. 크게 뭔가 진척이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시 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유념해야 한다.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네. 협상이 결렬이 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네. 심상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이번 사중전에 공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관찰자망이라고 해서요. 관찰자망. 예, 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이 주로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중국의 국영 매체인데,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조국 통일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섬찟하네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중 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결과에서는 또 예정대로 인민해방군의 발전을 취해 나간다라고 네. 했는데 예정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양안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되고 네. 만일에 잘 안 된다면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좀 내수 부진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가면서 좀 성장의 계기를 잡은 것 같은 중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